와장창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허공으로 하얀 떡가루가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흙바닥의 나뒹구는 시루 조각들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백설기가 처참하게 지시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쌀가루 덩어리가 아니었다. 새벽부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쌀을 씻고 병든 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히 쪄낸 다리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다. 시장통의 소란이 일순간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깨진 시루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왈패들과 그 발 아래 웅크린 늙은 거지에게로 쏠렸다. 흙먼지, 자욱한 장터 한복판, 곰치라 불리는 왈패, 우두머리의 억센 발길질이 거지의 앙상한 갈비뼈를 향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짐승의 신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저 발길질 한 번이면 멀쩡한 장정의 정강이도 부러진다는 것을 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리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짙은 분노와 절박함이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깨진 시루 조각이 무릎을 찌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거지의 위를 덮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치의 발이 다리의 등짝을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노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힘없는 노인이 떡 좀 훔쳐먹으려 했다고. 사람을 이리 패면 어찌합니까? 다리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곰치의 흉악한 눈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곰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그의 누런 이빨 사이로 비릿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어라, 이 계집복에 내년이 지금 내 앞길을 막는 것이냐. 며칠 전부터 장터 물을 흐리는 이 더러운 늙은이를 손봐주는데 감히 떡장수 계집 따위가 끼어들어 곰치는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거나 다리의 무모함을 탓하는 수군거림을 뱉어낼 뿐이었다. 흙바닥에 엎드린 다리의 코끝으로 피냄새와 섞인 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품 안의 늙은 거지는 고통에 몸을 떨면서도 흐릿한 눈을 들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다리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여느 거지들과 달리 기이할 정도로 깊고 고요해 다리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곰치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내리치고 있었다. 비켜라. 내 오늘 이 늙은이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다. 곰치가 다시금 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다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속 깊은 곳, 저고리 안쪽에 꿰매둔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그곳에는 지난달부터 떡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기침을 퇴게 할 약을 지으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모자란 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저 노인은 죽을지도 모른다. 다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노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다. 찰나의 갈등은 곰치의 발이 내려오기 직전 다리의 결단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곰치의 발치에 거칠게 내던졌다. 짤랑 하는 맑은 금소금이 살벌한 공기를 갈랐다. 엽전 몇 적이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다리의 피와 땀,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곰치의 발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걸로 술값이나 하시오. 그러니 제발 그만두시오. 다리는 피가 맺힐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곰치는 바닥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곁눈질하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끝으로 주머니를 낚아챘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다.
호, 떡장수 주제에 제법 모았구나.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곰치는 돈주머니를 챙겨 넣으며 킬킬거렸다. 그는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가자. 오늘은 재수가 옴붙어서 술맛 떨어지기 전에 자리를 옮겨야겠다. 왈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그제야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다리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세상은 가난한 떡장수가 전 재산을 털어 거지를 구한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잠시의 볼거리가 끝났을 뿐이었다. 다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깨진 시루와 흙투성이가 된 떡, 그리고 사라져버린 약값, 허망함이 밀려와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다리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다리가 고개를 돌리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늙은 거지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내 어미 약값인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느냐. 거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알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다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약값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낯선 노인이 어찌 안단 말인가. 그걸 어찌 아십니까? 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노인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다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낡고 때가 탔지만 은은한 옥빛을 띠는 작은 놀이개였다. 매듭은 정교했고 끝에 달린 술은 비록 색이 바랬으나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네 선한 마음이 너를 지켜줄 날이 올 것이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다리는 멍하니 손에 들린 놀이개를 내려다 보았다. 흙 묻은 손바닥 위에서 놀이개는 기이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다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마치 다리에 타버린 속마음 같았다. 빈 광주리를 맨 어깨가 쓰라렸다. 오늘 장사를 망쳤으니 당장 저녁 끼니는 고사하고 어머니의 약은 또 며칠을 미뤄야 했다. 초라한 판자촌 입구에 다다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인 비릿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표정을 고쳤다. 어머니에게는 왈패들을 만난 이야기를 숨겨야 했다.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다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 조용해야 할 집 마당에 낯선 사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동네 사람들조차 멀찌감치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빚쟁이들인가? 아니면 관아에서 단속이라도 나온 것인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네가 이 집의 여식, 다리냐? 마루에 걸터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가 다리를 발견하고는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관아의 포졸 복장이 아닌 궁궐의 내관들이나 입을 법한 짙은 색의 복색을 하고 있었다. 다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광주리를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다리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다. 다리의 어머니는 방문 지방을 붙잡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리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어명이다. 너는 금일부로 입궁하여 수라간의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당장 채비하거라. 다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국렬하니 떡이나 파는 천한 자신이 그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입궁이라니.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나리, 뭔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저 시장에서 떡을 파는 다리가 다급하게 항변하려 했으나 사내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어명을 거역할 셈이냐. 내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윗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는 가문의 영광이니 군말 말고 따르라. 사내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번뜩였다. 다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솜씨가 뛰어나다는 핑계는 말이 되지 않았다. 장터에는 다리보다 떡을 잘 빚는 노파들이 수두룩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 혹은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다리의 손을 잡았다. 달아,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궁에 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 어머니의 마른 손이 다리의 손등을 파고들었다. 다리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울음을 삼켰다. 지금 거역하면 어머니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왕명은 곧 하늘의 뜻, 거역은 곧 죽음이었다. 사내들은 다리에게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다리는 엉겁결에 어머니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낡은 보찜 하나만 챙겨 들려 나왔다. 집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늙은 거지의 놀이개를 다시금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선한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거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저주였을까? 관군들에 이끌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다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노을 아래 점점 작아지는 초가집과 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화려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구중궁궐의 높은 담벼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다리는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었다. 살아서 돌아오리라. 반드시 살아서 어머니에게 돌아오리라. 어둠이 내려앉는 한양의 거리. 횃불을 든 관군들의 행렬 속에 다리에 작고 위태로운 그림자가 섞여 들어갔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궁궐의 아침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묵직하고 거대한 문이 열리는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기와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은 밖에서 보았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양 백성들이 우러러보던 구중궁궐은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했다. 다리가 배정받은 곳은 예상대로 수라관이었으나 떡을 빚는 장인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밑바닥, 물을 길어 나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무수리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장터에서 떡판을 버릴 때도 고단했지만 이곳의 노동은 차원이 달랐다.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수십 번씩 길어야 했고 손이 부르터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그릇을 닦아야 했다. 화려한 단청 아래 흐르는 공기는 서늘했고 그곳을 오가는 나인들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어디서 굴러먹던 청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은 네가 놀던 장바닥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이 달아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수라간의 군기를 잡는 최상궁의 호통은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다리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다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고위 상궁들의 비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에도 무수리들은 바닥에 이마를 다스며 숨을 죽여야 했다. 궁궐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굴러들어온 돌인 다리는 그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었다. 특히 다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 기존의 무수리들과 나인들이 보내는 노골적인 텃세와 멸시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예, 저것 좀 봐라. 손이 저리 거칠어서야 어디 귀하신 윗전의 수라상에 올릴 그릇이나
제대로 닦겠니? 나인 월량이 다리를 곁눈질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명문가 대감집에 추천으로 들어와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다. 다리가 묵묵히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 월량은 일부러 다리의 발치에 흙탕물이 든 양동이를 걷어찼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더러운 물이 다리의 치마폭을 적셨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내 눈이 어두워 거적대기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줄 몰랐구나. 월양과 그녀를 따르는 무수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다리는 치미는 울분을 삼키며 젖은 치마를 움켜쥐었다. 당장이라도 대들고 싶었지만 고향에 두고 온 병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을 풀었다. 여기서 쫓겨나면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없었다. 다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비굴했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이 지났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고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다리는 밀린 설거지를 마치고 늦은 시각까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수락한 최고 상궁인 제조상궁의 호출이 떨어졌다. 대전으로 들어가는 야참에 쓸 귀한 약재가 부족하다. 내의원에 가서 받아오너라.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으니 네가 다녀오도록 해라. 다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등롱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미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궁궐은 낮과는 또 다른 공포를 품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도깨비가 춤을 추는 듯했다. 내의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복잡했다. 초행길인 다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다 인적이 드문 후원 쪽으로 잘못 들어서고 말았다.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다리는 화들짝 놀라 등롱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리가 들린 곳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연못가 정자. 부용정이었다. 다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금군이라도 마주친다면 통행증도 없이 밤늦게 돌아다닌 죄로 문초를 당할 수도 있었다. 다리는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쥐새끼 같은 것이. 낮게 깔린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기품이 서려 있었다. 다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다리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등롱을 들어 올렸다. 붉은 관복에 학이 수놓아진 흉배, 그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옥대. 다리는 그가 내관이나 호위무사가 아닌 당상관 이상의 고위 관료임을 알아차렸다. 그 중에서도 임금의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의 복장이었다. 다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내가 갑자기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길어지자 다리는 조심스럽게 눈동자만 굴려 사내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달빛을 등지고선 사내의 얼굴은 희고 준수했으며 콧날은 베일 듯 날카로웠다. 그러나 다리의 시선이 사내의 눈에 닿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빚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깊고 고요하며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담고 있는 듯한 그 눈동자. 비록 겉모습은 180도 다르지만 그것은 분명 장터에서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늙은 거지의 눈빛이었다. 아, 다리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사내 역시 다리를 알아본 듯 눈매가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장터에서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내는 재빠르게 주위를 살피더니 다리의 팔목을 낚아채 정자의 기둥 뒤 그림자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쉿! 사내의 검지가 다리의 입술에 닿았다.
다리는 너무 놀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얼굴에는 장터에서 보았던 늑수그레한 주름이나 검버섯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정교한 분장이었으리라. 그렇다면 그는 왜 거지 행세를 하며 장터 바닥을 구르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은 조정의 핵심인 도승지의 관복을 입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너였구나. 사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장터에서 떡을 팔던 그 아이. 다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 어찌하여 이곳에? 다리가 더듬거리며 묻자 사내는 굳은 표정으로 다리의 말을 끊었다. 듣거라. 네가 장터에서 본 것은 모두 잊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날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다.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호소에 가까웠다. 만약 누군가에게 내 정체를 발설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네 어미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어머니라는 말에 다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맹세코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구하겠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잡고 있던 다리에 팔을 놓아주었다. 그의 시선이 다리의 허리춤에 머물렀다. 다리는 저고리 안쪽에 숨겨둔 놀이개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다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길을 잃었다고 했지.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내 의원이 나올 것이다. 가는 길에 금군을 마주치면 이 서찰을 보여주어라. 내 심부름을 하는 아이라 하면 통과시켜 줄 것이다. 사내는 다시금 차가운 도승지의 얼굴로 돌아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다. 사내는 매몰차게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리는 멍하니 서찰을 쥐고 서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사내의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다. 도승지, 임금의 그림자이자 조정의 실세. 그런 사람이 왜 거지 분장을 하고 장터를 떠돌며 매를 맞고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준 놀이개는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다리는 머릿속을 맴도는 수만 가지 의문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내의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밤바람이 땀에 젖은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궁궐의 높은 담벼락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의원에서 약재를 받아 수라간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는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단순히 떡을 빚고 빨래를 하는 고달픈 생활이 전부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거리는 음모와 비밀, 그리고 권력의 암투, 자신이 구해주었던 거지가 도승지라는 사실은 다리에게 든든한 동아줄이 아니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처소로 돌아온 다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심장은 쿵쾅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품속에 놀이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옥색 놀이개가 서늘하게 빛났다. 선한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거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다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지켜준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공포였다. 다음 날 아침, 수라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조상궁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엄격했고 나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들었니 며칠 뒤에 있을 중전마마의 탄신연회 준비로 윗선이 뒤집혔대. 이번 연회에는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귀한 식재료가 쓰인다지. 다리는 구석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으며 귀를 기울였다. 연회, 궁궐의 가장 큰 행사. 다리는 자신과 같은 무수리에게는
그저 일이 늘어나는 재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연회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무대가 될 것임을. 오후가 되자 최상궁이 무수리들을 집합시켰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다리에게 와서 꽂혔다. 너 떡장수 출신이라 했지. 갑작스러운 지목에 다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만. 최상궁은 못마땅한 듯 혀를 찼으나 어쩔 수 없다는 듯 지시를 내렸다. 이번 연회에 올릴 떡의 양이 워낙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 너는 내일부터 수라간 떡방으로 가서 보조를 하거라. 내년에 그 천한 손맛이 궁중의 격식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주변에서 질투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특히 월양의 눈빛은 독사처럼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명을 받들었다. 드디어 물 깼는 일이 아닌 떡을 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함정이었다. 도승지와의 만남, 그리고 떡방으로의 차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다리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치마폭에 문질러 닦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했다. 중전마마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연회날. 궁궐은 새벽부터 거대한 솥단지처럼 끓어올랐다. 수라간의 아궁이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쉼없이 장작을 집어삼켰고 피어오르는 수증기는 앞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냈다. 다리는 그 하얀 증기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더 곱게 혀에 닿는 순간 눈 녹듯 사라져야 한다. 최상궁의 불호령이 빗발쳤지만 다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손끝에 닿는 쌀가루의 감촉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거친 장터 바닥에서 익힌 감각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투박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떡은 궁궐의 그 어떤 장인의 것보다 섬세하고 찰졌다. 다리가 맡은 임무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백설기의 밑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가장 순수하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백설기.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새하얀 떡을 쪄내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다리는 10번, 20번째를 치며 쌀가루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작은 잡티 하나까지 골라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새가 없었다. 그녀의 솜씨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월향조차 다리가 빚어놓은 떡반죽의 매끄러운 자태를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처럼 뽀얗고 탄력이 넘쳤다. 그러나 다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새벽녘 재료 창고에서 스치듯 보았던 묘한 광경이 계속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잠시 숨을 돌리러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였다. 다리는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식자재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오는 한 그림자를 목격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바로 좌의정댁과 줄이 닿아 있다는 제조상궁의 최측근 조나인이었다. 이 시간에 그녀가 홀로 창고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그녀의 품속에는 무언가 하얀 종이 꾸러미가 감춰져 있는 듯했다. 다리가 인기척을 내자 조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자리를 떴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미세하지만 톡 쏘는 듯한 쇠비린내와 비슷한 기묘한 향기가 남겨져 있었다. 다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바쁜 일손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떡장수로서 수많은 가루를 만져본 다리의 감각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설탕도 소금도 아니었어. 그건 먹을 수 있는 것의 냄새가 아니야. 불길한 예감은 떡을 찜기에 앉힐 시간이 되었을 때 확신으로 변했다. 임금님의 백설기에 들어갈 잣과 밤 고명을 준비하던 다리는 고명 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아주 미세한 하얀 가루를 발견했다.
쌀가루와 비슷해 보였지만 빛을 받으니 은은하게 푸른기가 돌았다. 다리는 주위를 살피고는 몰래 손가락 끝에 가루를 찍어 혀끝에 살짝 대보았다. 순간 혀가 마비되는 듯한 아린 통증과 함께 역겨운 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죽충다리는 황급히 입안을 헹궈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비소피수였다. 쥐를 잡거나 사약을 만들 때 쓰는 맹독. 누군가 임금님이 드실 떡에 독을 탄 것이다. 이걸 어찌 해야 하나. 다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 상궁에게 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게다가 의심가는 인물은 권세가 등등한 조나인이었다. 천한 무수리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오히려 무고죄로 몰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다리가 공포와 갈등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이미 시루에서는 김이 오르기 시작했고 독이 섞인 고명은 하얀 백설기 속에 감쪽같이 숨겨져 쪄지고 있었다. 다 되었다. 상을 차려라. 최상궁의 외침과 함께 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가 화려한 은쟁반 위에 담겼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 그 안에 끔찍한 사례가 들어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쟁반이 수라간을 떠나 연회장인 인정전으로 향했다. 다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있으면 임금님은 죽는다. 그리고 그 죄는 떡을 빚은 수라간 식구들. 아니 가장 힘없는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질 것이 뻔했다. 죽더라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도승지 나리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다리는 앞치마를 팽개치고 연회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서라. 내년이 미쳤느냐. 뒤에서 최상궁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질주하며 숨을 헐떡였다. 폐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인정전 앞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금군들이 창을 엇갈려 입구를 막고 있었고 안에서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비키시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키시오. 다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금군들이 당황하여 주춤했다. 그 틈을 타다리는 몸을 비틀어 창 사이를 빠져나갔다. 저 계집 잡아라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요란했다. 다리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인정전의 거대한 문을 열어젖혔다. 전하 드시면 안 됩니다. 다리의 비명 같은 외침이 화려한 연회장에 메아리쳤다. 순식간에 풍악이 멈추고 수백 쌍의 눈동자가 입구에 선 초라한 무수리에게 쏠렸다. 춤을 추던 기녀들도 술잔을 기울이던 대신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연회장 상단, 용상에 앉은 임금의 손에는 막 백설기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왕의 곁에는 도승지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좌의정이 싸늘한 눈빛으로 다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왕을 직시했다. 그 떡에 독이 들었습니다. 드시면 아니 됩니다. 정적이 감돌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 독이라니.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리에게 쇄도했다. 그때 좌의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천한 무수리가 감히 어전에서 망동을 부리다니. 이는 필시 전하를 능멸하고 연회를 망치려는 불순한 의도다. 전현을 당장 참수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무사들이 다리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다. 뺨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다리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고개를 들어 왕을 향해 절규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하오나 부디 그 떡을 은수저로 검사해 주시옵소서. 떡 속에 든 잣을 확인해 보십시오. 왕은 들고 있던 떡을 내려놓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곁에 선 내관에게 눈짓을 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를 가져와 떡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연회장을 감쌌다. 잠시 후 내관이 비명을 지르며 수저를 떨어뜨렸다. 챙그랑 은수저의 끝이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다. 독입니다. 맹독입니다. 전하, 좌중이 경악에 휩싸였다. 비명소리와 함께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왕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가 이내 붉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떡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깨진 접시 파편과 함께 하얀 떡이 붉은 융단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피를 토한 듯 처참한 광경이었다. 다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임금님을 살렸다. 그러나 안도감은 찰나였다. 좌의정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다리를 가리켰다. 전현이다. 전현이 범인이다. 제가 떡에 독을 타고는 발각될까 두려워 선수쳐서 고하는 척 연극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개 무수리가 어찌 독이 든 것을 알겠는가. 좌의정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꼬리를 자르기 위한 잔인한 계산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하옥하라. 내 친히 문초하여 배후를 밝혀내리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다리는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했다. 아닙니다. 저는 떡을 빚다가 우연히 다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달려든 군사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혔다. 거친 밧줄이 다리에 갇히픈 몸을 참아맸다. 그녀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왕을 바라보았다. 왕의 곁에 선 도승지의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그녀를 변호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다. 도승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도승지 나리. 다리는 끌려가면서도 도승지의 눈을 놓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가 나서면 그 또한 위험해질 것이다. 다리는 체념하듯 눈을 감았다. 억울함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시작된 일이 어찌하여 영모의 누명까지 쓰게 되었단 말인가. 떡장수 다리의 인생은 왜 이리도 가혹한 것인가. 그녀가 끌려간 곳은 의금부의 지하 감옥이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어두운 독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코를 찔렀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단절이 선고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다리는 무릎을 껴안고 웅크렸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품속에 숨겨둔 옥색 놀이개가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리의 흐느낌이 좁은 감옥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끔찍한 고문이 시작될 것임을. 좌의정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다리를 찢어 죽일 것이다. 진실은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했다. 다리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떡을 빚던 손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리는 문득 장터에서 늙은 거지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 두려움을 넘어서던 그 용기, 그것이 지금도 자신에게 남아있을까? 그때 감옥의 작은 창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붉은 달이었다. 마치 피를 머금은 듯한 붉기라고도 슬픈 붉은 달. 다리는 그 달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억울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독의 냄새를 맡았던 그 순간, 그리고 창고에서 보았던 조나인의 흔들리는 눈빛. 다리는 그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내일 국문장에서
그녀의 혀는 떡을 빚을 때보다 더 예리하고 정교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의금부의 밤은 깊어만 가고 다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다리는 품속의 놀이개를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옥이 뜨거운 체온에 데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의금부의 지하 국문장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타오르는 화로의 붉은 불빛이 젖은 돌바닥에 어른거렸고 살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다리는 형틀에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다. 하얀 소복은 이미 피와 땀으로 얼룩져 붉고 검게 변해 있었고 정강이는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감각조차 마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표표히 빛나고 있었다. 내년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국문관의 호통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의 손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얻어내기 위한 사륙의 의식이었다. 말하라 좌의정 대감이 시키더냐. 아니면 영모를 꾀하는 남인들의 잔당이더냐. 국문관은 교묘하게 유도신문을 하며 다리를 압박했다. 다리는 터진 입술을 간신히 떼어 메마른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아무의 사주도 받지 않았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떡가루에 독을 타던 조나인의 손을, 그리고 그 독에서 나던 역겨운 쇠 비린내를. 다리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다. 국문관은 코웃음을 쳤다. 천한 무수리 주제에 비소의 냄새를 안다고 거짓을 고해도 분수가 있지. 그는 인두를 다리의 눈앞에 들이댔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다. 다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문관을 노려보았다. 떡장수는 쌀 냄새만 맡아도 그 쌀이 어느 땅에서 자랐는지 아는 법이요. 찹쌀가루의 고소하고 단내 속에 숨겨진 혀를 찌르는 아리고 비릿한 냄새. 그것은 절대 먹을 것이 아니었소. 내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주상 전하께서는 칠공에서 피를 쏟으며 승하하셨을 것이요. 다리의 외침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찬 그 태도에 국문관조차 잠시 주춤했다. 뒤에서 지켜보던 판의 금부사가 초조한 듯 탁자를 내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저 요망한 주둥이를 당장 찢어버려라. 해가 뜨기 전에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판의 금부사 역시 좌의정의 수족이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에 다리를 주동자로 만들어 처형하고 사건을 덮어야만 했다. 인두가 다리의 허벅지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 다리는 질끈 눈을 감았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령소리가 국문장의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왔다. 인두가 다리의 살칼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국문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횃불의 그림자를 가르며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푸른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그는 도승지였다. 그의 뒤로는 왕의 친위대인 내금위 군사들이 서슬퍼런 칼을 빼들고 도열해 있었다. 판해금 부사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승지 영감, 이곳은 의금부의 소관입니다. 어명 없이는 아무리 도승지라 해도 어명이요. 도승지는 짧고 굵게 끊어 말했다. 그 한마디에 국문장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품에서 황금색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금일부로 이 추국은 친국 임금이 직접 신문함으로 전환한다. 죄인 다리를 즉시 편전으로 압송하라는 전하의 분부시다. 판해금 부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친국이라니. 왕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좌의정 일파가 짠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도승지는
형틀에 묶인 다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이 처참한 몰골의 다리를 훑으며 고통스럽게 일렁였다. 그는 직접 떨리는 손으로 다리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많이 아팠느냐? 도승지의 목소리는 국문관들에게 호통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장터의 거지 노인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다리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들이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리가 흐느끼자 도승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제 되었다. 가자. 다리는 내금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금부를 나섰다. 밖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가 피비린내를 씻어내렸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편전 앞마당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고 문무백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용상에는 붉은 골룡포를 입은 왕이 서슬퍼런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왕의 오른쪽에는 좌의정이, 왼쪽에는 방금 도착한 도승지가 섰다. 다리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다. 비록 죄인의 형색이었으나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죄인 다리는 들으라. 왕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너는 떡에 독을 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나 너는 스스로 독을 발견하고 나를 구했다고 주장한다. 이 상반된 진실 속에서 내가 너를 믿어야 할 증자가 있느냐? 좌의정이 나서며 외쳤다. 전하 증자라니요. 전혀는 천한 무수리일 뿐입니다. 교활한 혀로 전하를 현혹하려는 수작이옵니다. 당장 참수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소서. 좌의정의 말이 떨어지자 그를 따르는 대신들이 합세하여 참수하소서를 연호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다. 다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진실뿐인데 그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도승지가 앞으로 나서며 왕에게 읍소했다. 전하, 여기 그 증자가 있사옵니다. 도승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왕에게 바쳤다. 그것은 낡고 때 같았지만 은은한 옥빛을 띠는 놀이개였다. 장터에서 거지가 다리에게 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좌의정은 그 놀이개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 고작 저따위 잡동사니가 무슨 증자란 말입니까? 도승지께서는 지금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그러나 왕의 반응은 달랐다. 왕은 놀이개를 받아드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손을 떨었다. 왕은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탄식하듯 내뱉었다. 이것은 아바마마의 유품인 청옥결 듀육의 이 아니냐. 좌중이 술렁거렸다. 선왕의 유품이라니. 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승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을 어찌 도승지가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어찌 저 아이의 증자가 된다는 말이냐. 도승지는 무릎을 꿇고 비장한 목소리로 고했다. 전하, 신이 미복자맹을 하며 시전의 민심을 살피던 시절을 기억하시옵니까? 그때 왈패들에게 맞아 죽어가던 신을 구해준 것이 바로 저 아이, 다리였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인 어미의 약값을 털어 알지도 못하는 늙은 거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도승지의 목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졌다. 이 청옥결은 선왕 전하께서 신에게 하사하시며 가장 맑고 의로운 자를 만나거든 이것을 주어라라고 명하신 물건이옵니다. 신은 평생 조정과 제야를 떠돌았으나 이 물건의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그날 장터의 진흙탕 속에서 비로소 찾았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저 아이의 마음이야말로 선왕께서 찾으시던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승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런 아이가 어찌 전하를 해하려 독을 쓰겠사옵니까? 저 아이는 떡 하나를 빚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빚는 아이입니다. 왕은 놀이개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좌의정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좌의정은 듣거라.
도승지가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선택한 아이를 내 놈은 고작 권력욕을 위해 역적으로 몰았단 말이냐. 좌의정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은 그저 하지만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봐라. 의금부 옥사에 갇힌 조나인을 대령하라. 내 친히 대질하여 이 추악한 음모의 뿌리를 뽑을 것이다.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조나인이 끌려왔다. 그녀는 왕의 위엄과 도승지의 서슬퍼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상황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저는 그저 좌의정 대감의 사주를 받고 조나인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편전은 충격에 휩싸였다. 좌의정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으나 이미 금군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나의 밥상에 독을 타 나를 죽이고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내 죄는 능지처 참으로도 부족하다. 왕의 호령이 떨어졌다. 금군들이 좌의정의 관복을 벗기고 그를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새벽 하늘로 흩어졌다. 왕은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와 멍석 위에 꿇어앉은 다리에게 다가갔다. 다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왕은 부드러운 손길로 다리에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도승지에게서 건네받은 청옥결을 다시 다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안하다. 과인의 부덕으로 귀한 인재가 고초를 겪었구나. 네가 나를 살렸다. 내 손끝에서 피어난 충심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왕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리에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나왔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안도감이었다. 도승지가 다가와 다리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서려 있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며 편전 앞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은 지난밤의 어둠과 공포를 몰아내고 다리에 피 묻은 소복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떡장수 다리,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지녔던 그녀가 마침내 세상의 편견과 음모를 깨뜨리고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겨울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다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궁궐의 담장 너머 더 넓은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5번의 봄과 가을이 스쳐 지나갔다. 피비린내 나던 의금부의 참극과 좌의정의 몰락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궁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다리는 더 이상 물을 샜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천한 무수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의 당의를 입고 첩지를 머리에 꽂은 궁녀들의 정점인 지밀상궁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다리가 거처하는 처소는 웬만한 양반집 안방보다 화려했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어린 나인들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그러나 다리의 눈빛은 화려한 비단옷에 가려지지 않는 여전히 그 옛날 장터에서 떡을 팔던 시절의 소박하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상궁마마, 아래 것들이 올린 솜씨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어린 나인이 떨리는 손으로 다과상을 올리며 물었다. 다리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더니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향이 참으로 좋구나. 찻잎을 참을 때 정성을 다한 것이 느껴진다. 수고했다.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어린 나인의 얼굴이 붉게 물들며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다리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무수리와 하급 나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겨울이면 소못을 넉넉히 챙겨주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몰래 약재를 내어주는 그녀를 두고
궁인들은 수라간의 부처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다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궁궐은 안온하고 풍족했으나 그녀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았다. 높은 담벼락은 세상을 가리는 장막이었고 격식과 예법은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새벽 장터의 활기찬 소음,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떡 냄새, 그리고 거친 손으로 건네받는 엽전 한 뼘의 따뜻함이었다. 어느 날 밤, 다리는 왕의 침전 밖에서 밤을 새워 시립을 서다.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을 보았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다리는 왕을 알련하고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고했다. 전하, 신첩은 이제 그만 궁을 떠나고자 하옵니다. 왕은 붓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짐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혹 누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냐? 다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옵니다. 전하의 은덕으로 과분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오나 신첩은 본래 흙에서 태어난 잡초입니다. 화초처럼 화병에 꽂혀 있기보다는 비바람을 맞더라도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시고 저보다 더 능하고 야망 있는 이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소서. 왕은 한참 동안 다리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그 눈빛은 5년 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막아섰던 그날과 똑같았다. 왕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어찌하겠느냐. 허나 네가 빚은 백설기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다리는 큰 절을 올렸다. 곁에 서 있던 도승지의 입가에도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다리는 새장 속에 가둬둘 수 있는 새가 아니라는 것을. 다리가 궁을 떠나는 날, 수많은 나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나왔다. 다리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당부했다. 부디 마음을 잃지 말거라. 떡 하나를 빚더라도, 물 한 그릇을 뜨더라도 그 안에 정성을 담으면 그것이 곧 임금님을 섬기는 일이고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그녀는 화려한 당의를 벗고 다시 소박한 무명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었다. 보찜 하나를 메고 궐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등 뒤로 육중한 궐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신호처럼 들렸다. 다시 돌아온 장터는 변함없이 시끌벅적했다. 다리는 모아둔 녹봉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다. 간판도 없이 소박하게 시작한 떡집이었지만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고 몰려들었다. 여기가 그 궁에서 임금님 목숨을 구했다는 상궁마마가 하는 떡집이라며 소문은 날개에 돋친 듯 퍼져나갔지만 다리의 떡이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화려한 명성이 아니었다. 좋은 쌀을 아끼지 않고 새벽부터 정성껏 찌어낸 그 투박하지만 깊은 맛 때문이었다. 가게 안쪽 방에서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가 웃으며 떡고물을 묻히고 있었다. 달아, 이 떡 좀 봐라. 오늘따라 유난히 찰지구나.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다리에게 그 어떤 궁중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소복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이었다. 떡이 다 팔려 문을 닫으려는데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주인장, 아직 떡이 남았소. 배고픈 나그네 둘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소. 익숙한 목소리에 다리의 손이 멈칫했다. 문을 열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두 사내가 서 있었다. 삿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형형한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다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들어온 두 사내가 삿갓을 벗자 다리의 어머니는 기절초풍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들은 다름 아닌 왕과 도승지였다. 평복 차림으로 미복 자맹을 나온 것이었다.
왕은 껄껄 웃으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어르신, 편히 하십시오. 오늘은 그저 떡이 고픈 손님으로 왔을 뿐입니다. 다리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쌀가루를 털어 따끈한 백설기와 시루떡을 쪄내왔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떡을 보자 왕과 도승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래, 이 맛이다. 수라간 최고 상궁들이 기교를 부려 만든 떡에서도 이 맛은 나지 않더구나. 왕은 뜨거운 떡을 호호 불어가며 베어 물었다. 도승지 역시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떡을 집어들었다. 장터 바닥에서 짓밟힌 떡을 주워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번듯한 방에서 귀한 떡을 대접받는군요. 도승지의 농담에 세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다리는 따뜻한 차를 따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존의 자리에 있는 왕, 그를 보필하는 도승지, 그리고 장터의 떡장수, 신분의 벽을 넘어선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 작은 떡집 안을 가득 채웠다. 왕은 떡을 먹으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달아, 네가 궁을 떠나며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다던 그 말. 내가 오늘 장터를 둘러보니 알겠더구나. 백성들의 삶은 이 떡처럼 거칠지만 따뜻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리는 고개를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전하, 백성들은 그저 배신지 않고 등 따뜻하게 누울 곳만 있으면 태평성대라 여깁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성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가고 밖에는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왕과 도승지는 돌아갈 채비를 했다. 도승지는 나가기 전 다리에게 잠시 눈짓을 했다. 다리가 배웅을 위해 따라 나가자 도승지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건넸다. 궁에서 쓰던 좋은 찻잎이다. 어머니께 다려드려라.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덧붙였다. 고맙다.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 선한 마음이 촛불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다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리께서도 부디 강령하십시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다리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눈 내리는 장터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다리는 품속을 더듬어 보았다. 이제는 돌려주어 없어진 청옥 결의 감촉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남았기 때문이다. 바로 떳떳한 양심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떡집의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떡 사시오.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이요. 다리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의 아침을 깨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모여들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궁궐의 연못이 아닌 바로 이곳, 사람들의 땀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장터, 한복판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개하고 있었다. 가난한 떡장수가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다리가 빚은 떡의 온기와 함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을 덮여주었다. 선한 마음은 결코 배반하지 않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소박한 진리가 하얀 떡김 속에 서려 영원히 피어오르고 있었다.